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같이 일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 라디오 사연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사연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적어내려가 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께서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7살이었으니까 엄마의 얼굴이 이제는 어렴풋하게도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아빠는 저와 남동생을 먹여 살리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무렵부터 어린 동생과 저는 둘이서만 집에 남겨져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동생에게 엄마 같은 누나가 되었고, 동생 또한 지금까지도 저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지내는 편이랍니다. 그러다 동생이 군대를 전역하던 그 해에 아빠마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갑작스런 사고로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결국 동생과 저는 세상에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지냈어요. 동생은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대학은 포기하고 바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도배일이 몸은 힘들어도 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듣고는 곧장 도배일을 배우러 다니더군요. 한참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돌연 해외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동생을 말리고 싶었지만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간다는 그 녀석을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결국 동생은 해외로 떠나서 거의 7년 가까이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이에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하나 낳게 되었어요. 결혼은 동생이 호주에 간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하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저와 비슷하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살림이 건실하고 알뜰살뜰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하나 보고 제 인생을 그 남자에게 걸게 되었죠. 여자를 감동시키는 깜짝 이벤트나 설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동생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동생의 귀국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기도 했죠. 이 녀석아 영영 안 돌아오는 줄 알고 좀 무서웠어. 그래도 잘 왔어. 한 3년만 일하다 올 생각이었는데 돈이 모이는 걸 자꾸 보니까 귀국을 미루게 되더라고. 이제 해외 생활은 이골이 나게 했으니까 다시는 안 나갈게. 좀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 나갈 거야. 처음 한국을 떠났을 때보다 듬직해져서 돌아온 녀석을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저 어린 것이 언제 저렇게 컸나 싶기도 했고요. 그 먼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어요. 동생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일만 미친 듯이 하더군요. 내심 동생이 이제는 일보다도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결혼이야말로 타이밍을 놓치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애는 언제쯤 하는 거냐고 핀잔을 주기라도 하면 동생은 항상 내 주제에 연애랑 결혼은 무슨 이라고 하면서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배움도 짧고 가정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지라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저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동생에게 닥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누나된 마음으로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갑작스럽게 폭탄 발언을 하더라고요. 누나, 사실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누나한테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사이가 좀 깊어지면 그때 얘기하려고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 아니 뭐? 한참 연락이 뜸하더니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구나. 얘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리다 이 녀석아. 동생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언제 결혼 이야기까지 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던 것인지 너무 기특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희는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일정을 잡았어요. 몇 주 지난 어느 주말에 정갈한 한정식 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동생의 여자친구는 제 마음에 너무나도 쏙 드는 아이였어요. 정갈한 차림새와 조곤조곤한 말투, 그리고 동생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어디서 처음 만난 거야? 같이 일하는 형석이 형 알지? 누나한테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형석이 형이 소개해줘서 만났어. 어떻게 만난 건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형석이 오빠한테서 오빠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었거든요. 그때 엄청 졸라서 소개팅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도 소개팅은 안 한다고 하는 통에 얼마나 속상했나 몰라요. 저렇게 귀여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방에 4년제 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조그만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쁘고 배울 만큼 배웠고 직업도 안정적이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말하는 건 또 얼마나 예의 발랐는지 몰라요.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게 티가 많이 났어요. 누나,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그냥 먼저 말할게. 전에도 살짝 말하긴 했는데 우리 결혼할 예정이야.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저보다도 남편이 먼저 나서서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처남, 드디어 우리 국수 먹는 거야? 이 사람이 처남 결혼 안 한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지 몰라. 저는 남편의 허벅지를 꾹꾹 찌르며 그만하라고 했어요. 아무튼 모두한테 좋은 일이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사실 동생의 결혼 소식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예비 올케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지만 예비 올케의 집에서도 제 동생을 마음에 들어 할지 염려가 되기도 했거든요. 저는 슬쩍 물어봤어요. 근데 주연 씨 집에서도 우리 현우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아무래도 집안 차이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저희 집이 무슨 재벌가도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오빠 성실하고 처자식 안 굶길 사람이라고 좋아하시던걸요? 저희 집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밀어붙이셔서 추진된 것이기도 해요. 동생은 정말 성실하고 반듯한 아이거든요. 이 녀석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가족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상견례부터 해서 하나하나 빨리 처리를 하더니 그해 겨울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결혼식을 하던 날 올케는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우리 오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제가 오빠 고생시키지 않고 잘 살게요. 동생의 결혼식 날 절대 울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애써 꾹꾹 눌러 참아오던 눈물이 그 한마디에 폭포처럼 터져버렸네요. 올케의 예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누구보다 예쁘게 살림을 꾸려 나가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쁜 아이도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나 사이가 좋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어요. 올케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워낙 마르고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임신을 하니 몸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올케는 한 푼이라도 벌어보기 위해 회사 생활을 지속하려 했지만 동생 녀석이 하도 일을 그만두라고 성화를 내는 통에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올케 잘 그만뒀어. 몸이 더 중요하지.
몇 푼 벌겠다고 고생하다가 몸 상하면 어쩌려고. 제가 웬만하면 좀 더 다녀보려고 했는데 오빠가 더는 안 된다고 해서요. 동생은 결혼을 하더니 그 무뚝뚝하고 표현이라고는 모르던 옛날과는 딴판이 되었어요.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아주 자기 와이프를 금이야 오게 하는데 저렇게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둘이 예쁘게 잘 지내니 보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올케는 이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동생을 빼다 박은 아이였죠. 저 또한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 정말 기뻤어요. 다른 집에서는 아이 낳으면 시댁에서 명품백이며 산후조리원이며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이 낳았을 때 시댁에서 그런 것들을 딱히 받은 건 없었는데 이게 참 괜히 섭섭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올케한테 제가 금전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여력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 낳고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 기분이 들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큰 돈을 써서 유모차를 선물해 주었어요. 올케, 요즘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그렇게 신경 쓴다며?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케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어머, 형님, 이 브랜드 엄청 비싼데. 아유, 어떻게 이걸 선물하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애기 유모차 태워서 좋은 곳 많이 데려갈게요. 올케는 다행히도 제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낳고 돌봐줄 시부모님이 계시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은 제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저는 조카를 종종 돌봐주면서 좋은 사이를 유지하며 지냈어요. 올케도 저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저희는 둘이서 돌아다니면 자매가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할 만큼 잘 지냈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잘 커가고 있었고 올케와 동생도 사이가 여전히 좋았어요. 가와 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평안하니 모든 게 잘 풀리는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올케네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편찮아지시게 된 거예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희귀병에 걸리셨는데 워낙 희귀한 병이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올케네 집에서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비가 쌓여가니 결국 동생네가 돈을 보태드려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된 거였어요. 동생도 지금 외벌이를 하고 있어서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 신세를 지니 가세가 확 기우는 게 느껴졌죠. 이럴 때 제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 부부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지라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올케도 이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는지 어느 날인가는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경력 단절에 아이까지 있으니 취업 시장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일이 꼬여버리니 올케도 답답해 하더라고요. 하긴 자기 엄마가 병상에 갑작스럽게 누워있게 되니 어떤 딸이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힘들어하던 동생은 결국 얼마 지나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누나, 내가 당분간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누나도 알겠지만 여기서 버는 것보다 2배 이상은 벌 수 있잖아. 뭐? 너 다시는 해외 안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올케랑 지안이는? 나도 해외에 사는 거 이제 지겨워서 안 하고 싶은데 저 자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결정하게 된 거야. 지안 엄마 저렇게 취업한다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것도 마음 아프고 내가 고생 조금만 하면 돼. 그리고 당장은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하잖아. 동생의 말이 맞았어요. 당장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어쩌겠나 싶더라고요. 나가는 돈은 다달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된 마음으로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겠어요. 그렇게 황급히 비자를 준비하더니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기술을 배웠던 호주로 떠났습니다.
조카가 두둘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올케는 동생이 떠나고 한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심적으로 자기 남편한테 많이 기대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먼 타국으로 가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편치 못했겠어요. 오죽하면 다른 사람 얘기는 잘하지 않는 저희 남편도 올케를 걱정하더라고요. 저남댁은 요즘 좀 어떤 거야? 지난번에 보니까 살이 더 빠지셨던데. 안 그래도 깡 말랐는데 점점 더 말라가는 것 같아. 당신이 가서 신경 좀 써줘라. 내가 옆에서 챙겨준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올케 속이 지금 얼마나 까맣겠어. 다른 사람 일에 무덤덤한 남편까지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상황이 안 좋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더 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올케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잠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더 있는 건가 싶어서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불안한 마음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올케는 저에게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어떡하죠?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더니 올케는 다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올케가 글쎄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확실한 거냐고 되물어봤어요. 올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굵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올케를 간신히 진정시키고 들어보니 글쎄 대장암 3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고 하루빨리 치료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네 앞날에는 꽃길을 걸을 것 같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착하기만 한 올케에게 왜 이렇게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지한이 아빠한테는 말했지. 당장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올케는 완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치료하는 동안에는 제발 지한이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외국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는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치료는 제가 알아서 잘 받을 테니까 형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한이 생각해서라도 꼭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힘낼게요. 그래 올케.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 알겠지? 나도 올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할게. 저는 올케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올케가 마음이 약해졌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올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제가 조카를 돌보면서 올케가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올케에게 병원비에 보탤 수 있게끔 용돈도 조금 쥐어주곤 했고요. 남편의 눈치가 은근히 보였지만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니 남편도 그냥 넘어가 주더군요. 돈에 인색한 남편이지만 가족일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주었어요. 다행히도 치료제가 잘 맞았는지 조금씩 호전해 보이는 것 같았죠. 올케에게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물어보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항암 시작하면 머리가 몽땅 빠질 줄 알고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지한이가 엄마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그래도 머리카락은 지킨 걸 보니 운이 좋은가 봐요. 올케는 힘든 와중에도 농담을 하는 여유가 있었어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기만 바랐습니다. 한참 항암을 잘 받고 있던 올케가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저 이제 항암을 그만두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잘 받고 있는 치료를 왜 갑자기 중단하는 건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케는 제게 그간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항암이 3차까지 진행되었을 때는 약이 잘 들어서 호전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어가는 거랍니다. 병원의 권유에 따라서 항암제를 바꿨는데도 차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할까봐 굳이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마음이 착잡할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더 이상 병원에서 받는 치료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한창 병세가 심하실 때 시골에 있는 황토집에서 자연식 해 드시면서 통증이 많이 완화되셨었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려고요. 공기 좋은 곳에서 자연 치유가 어느 정도 되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니 쉽게 결정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의학의 힘을 빌릴 때가 아닌가 싶어서 올케를 한번 만류해봤습니다. 그래? 그런 게 있는 줄은 나도 몰랐네. 올케, 그런데 일단은 병원 치료를 좀 더 믿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아직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님, 저도 하루 이틀 고민해보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친정엄마 편찮으신 걸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의학의 힘이 저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못한 걸 보니까 이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올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아들 생각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워주고 있는 올케가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올케의 아들이자 저의 조카인 지안이가 아직은 너무 어렸거든요. 교육 문제도 있고 아픈 몸으로 시골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보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죠. 결국 저는 먼저 올케에게 말을 했어요. 올케, 시골에 들어가서 황토집이건 뭐건 간에 제발 나아서만 돌아와. 그리고 그동안 지안이는 내가 잘 돌보고 있을게. 그 시골에서 차도 없이 갑자기 애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애들 알아눕는 거 진짜 한순간인 거 잘 알잖아. 형님,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도 지안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었는데 어쩜 제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것처럼 지안이 봐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형님한테 죽어서까지 이 은혜를 갚아야 해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가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동서도 내가 아팠다면 선뜻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이심전심이야. 그러니까 동서는 아무 생각 말고 무조건 몸만 생각해. 아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겠지? 올케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그런 올케를 부여잡고 함께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사정이 이러니 우리가 당분간은 조카를 봐줘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별로 내켜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게 맞지 않아? 당신이 처남이랑 사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애까지 돌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보, 지안이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외면을 하겠어. 안 그래? 입장 바꿔서 내가 올케 입장이 됐어도 올케는 분명 우리 현석이 데려다가 키워준다고 했을 거야. 제가 사정사정을 하는데도 남편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건가 싶었고 제 친정 식구들에게 야박하게 대하는 남편이 미웠어요. 본인 식구 일이라면 아주 두 팔 걷고 나서서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남편도 백기를 들더라고요. 제가 동생네랑 어떤 사이인지 뻔히 알고 있었으니 더 이상 반대를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올케는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고 조카는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직 저희 아들도 어려서 손이 많이 갔는데 조카까지 저희 집에 있으니 손이 여간 많이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은 일이니만큼 저는 묵묵하게 제 할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아들이 사촌동생과 잘 지내주었으니 한시름 놓았다는 거였어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까지 성심성의를 보이니 마음이 동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조카에게도 마음을 더 쓰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긴 했었습니다. 남편이 영업부서에 있다 보니 워낙 출장이 잦아서 거의 주말은 저 혼자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했어요. 혼자서 하려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군말 없이 제 역할에 충실했어요. 올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종종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병원 진료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올 때면 만나서 밥 한 끼 먹여서 들여보내곤 했었고 여전히 남동생에게는 올케의 암 소식은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암투병 중이다 보니 먹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 식당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한 술이라도 뜨는 걸 본 다음 보내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입맛 많이 떨어지시죠? 아니야, 왜 이렇게 무슨 소리야. 조금이라도 먹는 걸 보고 가야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 나 편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 고르고 골라서 간 식당이었지만 올케는 매번 몇 술 뜨지 못하고 일어나곤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올케는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준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정말 아플 때는 그걸 먹으면서 버텨왔는데 최근부터는 진통제 먹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병원 갔다가 엄청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상태가 괜찮아지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만 있으면 완치도 금방 될 것 같아요. 다 형님이 신경 많이 써주신 덕이에요. 아유, 옳게.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지안이 같은 애는 10명이라도 더 키울 수 있어. 얼마나 순둥이야. 그러면서 올케는 이번에 동생한테 암투병 사실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하게 보였어요.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간만에 연락을 해봤어요. 누나, 나한테 미리 귀둠이라도 살짝 해주지 그랬어. 지안이 엄마도 걱정인데 누나는 또 얼마나 고생했어. 애 키우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형한테도 진짜 고맙다고 전해줘. 그러면서 동생은 그 달부터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더라고요. 동생이 결혼 전에 호주에서 일을 할 때도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줬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돈을 쉽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챙겨주는 사람 없으면 밥도 잘 안 먹는 녀석인 걸 아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오는 돈을 제가 어떻게 펑펑 쓸 수가 있겠어요. 동생이 저에게 보내주는 생활비는 착실하게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살림살이에 보태 쓰라고 줄 생각이었거든요. 어떻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5년이나 지났더라고요. 지안이도 이제는 자기 엄마보다도 고모인 저를 더 따르게 되었어요. 하긴 태어나서 자기 엄마랑 지낸 시간보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더 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느 날과 똑같이 평범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과 조카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조카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고모, 방금 테레비에서 지나간 사람
엄마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TV 화면을 봤어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방송은 기자가 맛집을 찾아가서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뉴스였어요. 그런데 휙 지나가는 장면으로 정말 순간 올케처럼 보이는 여자가 어떤 남자의 손에 이끌려서 맛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분명히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먹는 것도 아직 시원치 않고 자연식만 하는 올케가 칼로리 폭탄 내장 파괴 햄버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햄버거 집에 갈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 남자 손에 이끌려서요. 그런데 조카는 계속해서 엄마가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관찰력이 없는 게 아니고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 보면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깊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깜짝깜짝 놀랄 말들을 하잖아요.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 조카가 보는 TV 속 저 여자는 올케가 확실한 것 같았죠. 심지어는 TV 앞으로 달려나가서 화면을 뚫어져라 보길래 저는 황급하게 TV를 껐어요. 그리고 조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타일러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 눈으로 봐도 너무나도 올케 같아 보이는 거였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TV 다시 보기 어플을 깔아서 그 뉴스를 다시 돌려봤어요. 그리고 뉴스 화면을 다시 본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결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화면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건 곱게 화장을 하고 차려입은 올케가 맞았어요. 그런데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올케의 손을 잡고 맛집으로 끌고 들어간 남자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름 아닌 바로 저희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자리에만 입고 다니는 자켓이 있는데 그걸 입고 올케와 나란히 맛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둘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도 당당했던 이유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하는 뉴스 채널이 아닌 지역에서 하는 조그마한 뉴스 채널이었기에 설마 이런 지역 뉴스를 누가 보겠어? 싶어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다닌 듯 싶었네요. 그런데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저희 애들이 채널을 돌리다 딱 그 채널을 틀면서 보게 된 거였죠. 물론 저도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여러 번 다시 재생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편과 올케가 맞는 거예요. 이어지는 화면에서 남편은 올케의 어깨를 감싸고 콜라를 먹여주는 장면이 나오자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일렁이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은 누구이며 저는 누구를 위해서 조카를 5년간이나 돌본 것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하나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잠에 든 사이에 남편의 차에 가서 뭔가 단서가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뒤져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내비게이션 도착지 목적을 쭉 살펴보는데 뉴스에서 나왔던 그 햄버거 가게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손이 떨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다가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블랙박스 안에는 올케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나누는 애정이 담긴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은 순간 어찌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분노가 폭발을 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듯 덜덜거렸어요. 대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저와 동생을 속이며 기만하고 있었던 건지 감도 오지 않았죠. 그동안 올케 욕을 하며 올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던 남편의 행동과 말투가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가는데 본인들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아주 부단히도 싫은 내색을 하는 연기를 능청스럽게도 해왔다는 생각에 거북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다음날 다시 남편의 차에 가서 여기저기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트렁크를 열게 되었는데
트렁크 구석에 시트가 살짝 일어나 있는 걸 봤어요. 시트를 걷어내니 또 다른 박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거길 열어보니 그동안 올케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했던 휴대폰이 나온 겁니다.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두 사람이 나란하게 찍은 사진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이라는 단어로는 저의 마음을 대변할 수 없을 거예요. 말문이 막혀버리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에게는 이 사실을 차마 밝힐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죽어라 일을 하고 있는 녀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게 저 홀로 피해 복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어요. 일단은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올케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쭉 내려가 보다가 올케가 지금 시골의 황토집이 아니라 경기도 어딘가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올케네 집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을 했어요. 올케는 정말 그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문이 막혔죠. 올케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올케가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집으로 잠입을 했습니다. 문을 따기 위해서 열쇠공에게 큰 돈을 줘야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더 잡아내야 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올케의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을 담은 사진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둘이 스킨십을 하면서 찍은 사진부터 함께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까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들을 몽땅 다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왔고 올케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잠복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뒤 올케가 집에 들어왔고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고 기함을 하더라고요. 아니, 형님. 형님? 네가 지금 나한테 형님이라는 말이 나와? 올케는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추레하고 수척해 보였는데 여기서 다시 만난 그 모습은 너무나도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고 있는 가방을 보니 명품백이더라고요. 걸려있던 사진이란 사진이 몽땅 사라져 있는 걸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형님, 그게 제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사이가 깊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잠깐 스치고 말 줄 알았는데 제가 100번 다 잘못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지만 이미 너무 큰 강을 지나고 온 후였죠. 어떤 사과를 한다고 해도 절대 저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었어요. 야, 네가 이런 짓을 벌이고도 정말 사람이야?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해. 현우가 그동안 네 걱정을 얼마나 하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고도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희 둘 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형님, 저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아니 아주버님이 정말 못 헤어진다고 하시는 통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이한테는 제발 알리지 말아주세요. 네? 저 이제 정말 다 정리하고 조용히 살게요. 제발요, 형님. 그 정신 나간 년은 뚫린 입이라고는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을 보고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가 찼어요. 그 와중에 동생과 다시 잘 지내고 싶은 건지 저딴 소리를 하더군요. 어디서부터 이 관계가 시작이 된 건지 들었는데 이 연놈들은 우리 집으로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동생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미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만나고 싶으니 암에 걸렸다고 위장을 하게 되었고 겸사겸사 아이도 저한테 맡긴 채 둘만의 미래를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외국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제 동생 그리고 조카를 자식처럼 보살핀 저는 바보 등신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남편 놈은 의심을 피하고 싶은 생각에 조카를 집에 들이는 걸 반대하는 척 했었던 거고요. 이 모든 사실이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지독한 악몽이요. 그 입으로 한다는 소리가 네 잘못은 없다는 소린 거야? 야, 이 의리도 없는 년아. 내 남편한테 이 말 그대로 들려줘 볼게.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얄팍하고 기괴한 관계의 사랑이 뭘 하고 이렇게나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 어? 네가 진짜 사람이야? 그 여자는 제 발목을 붙잡고 울며불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소로워 보여서 헛웃음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채 닫히지 못한 현관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저 역시 온몸에 힘이 탁 하고 풀려버렸어요. 그건 바로 제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정말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오면서도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냥 다 사실이었던 거야? 동생은 어떻게 알고 여기를 온 겁니다. 끝까지 동생에게 숨기는 건 어려웠을 노릇이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동생이 얼마나 놀랐을지 가늠도 되지 않았어요. 그저 걱정되는 마음뿐이었어요.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동생은 외국에서 일하는 동안 친구에게 이상한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친구가 최근에 경기도로 이사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재수 씨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기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동생네 부부의 딱한 사연을 다 알고 있는 친구라 시골에 있어야 할 재수 씨를 여기서 봤으니 잘못 봤다고 생각을 했겠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동생의 친구는 그날부터 며칠간 올케로 보이는 여자의 뒤를 밟다가 결국 저희 남편과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친구가 보내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저처럼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한국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황급하게 달려온 거였죠. 그 충격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동생 또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곧바로 소송에 들어갔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놈은 다급히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을 대로 늦어버린 이유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아무리 그래도 합의금으로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뭐?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됐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이 인간아, 5년이야, 5년. 지금 나랑 장난해? 어떻게 그 입으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따위 말일 수가 있어? 매영. 아니, 매영이라고 부를 것도 없지. 당신이 어떻게 나랑 우리 누나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짓을 하고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거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다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둘이서 콩밥을 먹던 살림을 차리거나 알아서 해. 두 사람은 저희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구구절절한 반성문을 몇 통이나 남겼지만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하나요? 결국 둘이서 나란히 돈도 다 뺏기고 위자료와 이혼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죠. 근데 사실 이걸로 벌을 줬다고 하는 것도 너무 속상해요. 한 집안, 아니 두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는데 대체 왜 간통죄는 사라졌는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라고 그렇게나 질질 끌었나 모르겠습니다. 조카의 양육권과 친권은 당연하게도 동생이 가져가게 되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지금 함께 지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남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큰 낙담에 빠지기도 했어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는 날도 너무 많았고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에요. 요즘은 동생에게 도배일을 배우면서 일까지 같이 하고 지내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저희 둘 다 이전의 아픔은 빨리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용기 내어 몇 자 적어봤는데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